안녕하십니까. 최영순이라고 합니다. 대구는 저하고 좀 인연이 많아요. 아까도 뭐 자막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가 영남대에서 연구교수를 2번을 했습니다. 총 4년 동안 2번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처가가 대구입니다. 대구 아시아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대구에도 이전에는 자주 내려왔었죠, 명절 때마다. 근데 이번에 오니까 아주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동대구에 딱 내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삼정교회가 따로 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까 정원학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알기에는 대구에 여러 가지 이제 인문학 공부 모임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제가. 굉장히 좋은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한때는 이제 인문학이 다 죽었다가 유럽도 요즘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걸 찾을까요? 과연 왜 우리가 이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이 재미도 없고 돈 버는데 하다못해 돈도 별로 안 되고 그런 게 인문학입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문송합니다라는 말도 있어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을 하면 이제 주식도 안 되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대학이 아니라 대학에서 인문학이 다 죽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전공한 학생도 점점 적어지고 있고 취직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어디 가서 취직해서 먹고 산다는 건 굉장히 유언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인문학이 죽지만은 의외로 인문학은 이제 다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쯤에 이제 아카데미 바깥에서, 대학 바깥에서 이제 인문학이 오히려 주목받고 각광받는 그런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것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주제는 저겁니다. 우리 시대의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 주제를 정하면서 마침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쓴 논문이 있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논문치고는 그게 읽기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얘기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이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 얘기를 듣고 읽어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제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죠. 자,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쓸 때만 해도 3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더 확장이 됐어요.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를 거쳐서 이제 N포 세대까지 확장이 됐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 포기하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포기하느냐, 포기의 항목들,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사느냐, 이 젊은이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학에 어차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좀 눈으로 직접 봐요, 실제로. 근데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일단 연애를 못해요.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못합니다. 왜? 부담스러워요. 왜? 연애하게 되면은 연애하는데 시간을 써야죠.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리워하고 막 이러니까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러니까 연애는 위험하다. 그 시간에 차라리 스펙을 쌓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연애를 포기를 해요. 그리고 결혼도 포기합니다. 결혼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일단 둘이 살 집이 필요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돈 들어갈 일도, 돈 들어갈 구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막상 결혼을 했더라도 자식을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아요. 출산율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뉴스로 맨날 들으셔서 아시죠? 네,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애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이죠. 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출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완전 포기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취업이 안 되니까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합니다. 이게 5포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7%죠. 또 9%는 뭐냐면 건강과 외모 관리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9%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서 포기할 항목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뭘 포기하냐? 삶 그 자체를, 인간다운 삶 그 자체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M4 세대입니다. 청년 세대의 문제입니다. 물론 청년 세대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 세대는 이런 고민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성, 요즘 그렇잖아요. 일자리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앞으로 이 경향은 점점 더 지속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취직을 해봤자 임시직으로 바뀌는 이른바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취직을 못하는 이런 현실이죠. 직장을 잡아도 문제예요. 정규직을 들어가도 문제예요. 승진을 해야 됩니다. 승진을 안 하면은 지속적인 해고의 위험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3%, 5%, 뭐 M%, 이 문제는 경제적인 것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경제 문제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이 문제가 경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제적인 것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경제적인 것의 틀을 뛰어넘어서 삶 전체를 갖다가 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현실적인 사회의 문제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야기하는 결과가 바로 가족제도의 존폐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1인 가족이라는. 사실, 그것도 가족의 정의에 사실 어긋나죠. 가족이라면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 구성원이 없는 거죠. 그냥 혼자니까. 이 1인 가구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1인 가구는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이 가족제도가 파괴됨으로써 또 야기되는 효과는 바로 사회적 유대감 자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같지 않죠. 옛날 같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웃과의 관계라든가 친척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전혀 이전과는 다르죠. 그래서 참석 안 해요. 가족 행사에도 안 나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특히 그래요. 명절 때 여러분들 다 모이면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명절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물어보니까 너 시집을 안 가니? 너 취직을 했니? 취직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결혼하기 싫어서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물어보죠.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자기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경우에는 모임이고 뭐고 다 가기 싫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중에 몇 년 있다 동창들이 모이면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너 연봉 얼마냐 이런 프로 그랬어요. 네, 그렇죠. 나중에 와서 자식은 잘 크니, 자식 어느 학교 다니니, 대학은 가니,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 방향이 달라지죠. 그런데 나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결국 사회적인 어떤 관계라는 것 자체가 다 무너져요. 하나하나 다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계속해서 고립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립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 만나요. 일단 친구를 만나도 돈이 들잖아요.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개인들은 점점 더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젊은 세대를 갖다가 대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배려라는 것은 결국 그 입장에 서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젊은 세대를 거기 비춰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얘기 전혀 안 통합니다. 우리 땐 이랬어.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우리 다 했어.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맨날 뭐 기업가라도 불고 뭐 노점상이라도 하고 다 불법이에요. 요즘 그거 하면 잡혀갑니다. 법 받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다 이권이 이런 게 있어요.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도 할 수 있었죠. 지금은 틈이 없습니다. 점점 더 틈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젊은이들이 욕심이 많아서 눈이 높아서 그러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의 어떤 현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됩니다. 그거 이해하고 접근해보세요. 굉장히 감동할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건 다 실제적인 문제들이고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고 결국 이런 현상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결국 사랑과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과 가족? 근데 사랑은 왜 나와? 다른 문제죠. 사랑과 가족은 달라요, 분명히. 예. 결국 사랑한다고 그게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 연관이 없지 않아요. 예. 사랑이 가족을 구성하는 하나의 계기인 거는 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 예. 그래서 화목한 가정 있죠. 아주 화목한 가정. 이 화목한 가정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부부가 대단히 살려줬습니다. 화목한 가정.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가 아주 화목해지죠. 그런데 사랑이 결여된 이 가족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쇼윈도우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쇼윈도우가 뭐죠? 그냥 상품을 진열하는 거죠. 남 보기 좋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 보기에만 좋은 부부예요. 이 부부는.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부부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삽니다. 남들 보여주려고 사는 거예요. 친척들, 자기 각자의 가족들,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거죠. 이 쇼윈도우의 사이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거 뭐죠? 사랑과 가족이 완전히 분리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가족이라는 것은 연결도 있지만 동시에 또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별개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흔히 그러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미래를 보고 결혼을 해야지.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해야지.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그다지 행복할 수는 없어요. 이따가 이제 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이 사랑과 가족에 대한 어떤 반성적 성찰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거냐면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은 헤겔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자, 헤겔은 결국 사랑을 가족에 종속시킨 사람이에요. 결국 사랑의 목적은 가족의 구성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헤겔이 가족을 얘기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결혼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이 그 안에 전제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결혼이 과연 사랑을 전제로 하느냐? 사랑해서 결혼한다. 당연한 말 같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드문 케이스예요. 요즘 들어서는 특히 더 그렇죠. 온갖 조건을 다 따져서 결혼을 하는 오늘날의 세대에서는 이것 자체가 상당히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그냥 쉽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헤겔은 한마디로 사랑을 믿지 않아요. 네. 사랑이라는 건 뭐냐? 이거 감정이라는 거죠.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고 우연히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우연이라는 건 뭐냐? 왜 우연이라고 얘기하냐? 우연히 만난다고 해서 우연이 아니라 이 감정을 갖다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사랑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저 남자의 뭐가 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딱 집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여성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죠. 이거 여성성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 나 왜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 그러면 뭐 나는 네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저게 좋아서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나 안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럼 망해요. 그 정도로 하여튼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감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겔은 합리주의자예요. 철저한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급작스러운 감정, 우연적으로 일어나고 변덕스러운 이 감정으로서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주관적이니까. 해겔한테 모든 세계는 객관적인 세계예요. 정신도 객관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것만을 믿는 사람자가 바로 해겔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랑을 구성하는 우연성과 주관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사랑을 가족으로 이어주는 일종의 의례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어떤 이 주관적인 성격이 제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윤리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해서 가족을 이룰 때 윤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두 사람이 만나는 거죠. 해겔은 결혼을 통해서만이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됨으로써 비로소 그때만 윤리적인 성격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완성된다는 건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해겔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통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변증법이죠, 이게. 그래서 이 즉자가 있고 이것을 대립하는 어떤 대자가 있어가지고 이 둘을 종합했을 때 이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죠, 이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둘이 결국 통일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증거로 필요한 게 뭐냐면 자녀예요.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이라는 게 객관적인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가족을 이룸으로써 결국 일단 재산을 형성해요. 자기 어떤 가족의 재산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통일이죠. 물질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성격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를 통해서 또 객관적인 성격을 얻는데 이건 정신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해겔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사랑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자식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래 애들한테 끔찍하게 돼. 근데 애들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분신이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낳은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한다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녀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부부의 사랑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녀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 되죠. 사랑은 이렇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걸 갖다가 이제 그냥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밋밋한 얘기 같지만 사실 이 해겔의 논의는 바로 어떤 이 근대성의 원리에 육박한 겁니다. 자, 근대라는 것은 뭐죠? 근대라는 것은 합리성의 지배예요. 결국 합리성의 지배. 우리가 이제 근대 내지는 어떤 현대, 모더니티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모더니티는 합리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겔의 이 사람과 가족에 대한 논의라는 것은 결국 합리성이 지배하는 근대의
법적이고 제도적인 관점에 입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은 사랑이라는 건 불안해요. 사랑이라는 건 불안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한 사랑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 성격을 부여하고 뭐 좋죠. 근데 이걸 갖다가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뭐냐면 결국 사랑을 법적이고 제도적인 수준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거죠. 사랑은 통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갑작스러우니까. 돌발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자식이 연애를 한다. 저 녀석이 여자친구가 있구나. 애인이 생겼네.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빨리 결혼시켜야겠네. 마음 변하기 전에. 근데 이게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이죠. 네. 왜? 놔두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계속 저러다가 저 녀석들이 할지 못할지 다 하다가 나중에 헤어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안정시켜야 돼요, 사랑을. 사랑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빨리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굴러가요. 왜? 결혼이라는 건 삶이죠. 삶이죠. 그 다음부터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죠. 뭐 둘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손가락 받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면 쟤네들을 살게 하려면 빨리 결혼시켜야 된다. 이런 거죠. 점점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논의가 나갈 건데요. 사실 그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그대로 그 상태로 두는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부모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사랑은 안정이 돼요. 말이 좋아서 사랑이 안정이 되는 거지, 사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그러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해결의 논의에 이어서 가족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사고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자, 마르크스는 철저하게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를 갖다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막스가 다시 물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공산주의 다 망했는데 무슨 막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공산주의는 망했어요. 진짜 망했죠. 망했는데 자본주의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공산주의 망한 이후에 자본주의가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돼가요. 그러니까 막스는 다시 물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막스가 말한 대로 자꾸 돌아가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다시 불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스는 잘 읽어야 됩니다. 사실 막 굉장히 읽을 만한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한계도 참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막스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르주아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사적인 영리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막스한테 뭐냐? 가족이라는 것은 경제의 기본 단위예요. 가족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가족이 있어야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누라 자식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가족을 필요로 해요.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가족을 깨면 안 돼요. 가족이 깨지면 자본주의가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 경제를 밑에서 받치고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주 구조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한테는 가족이라는 것은, 온전한 의미의 가족이라는 것은 부르주아지만이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을 갖다가 엄밀한 의미의 어떤 가족, 사적인 영리에 근거한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이 있어야 된다. 뭔가.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시민이죠. 시민이고 유산자를 뜻해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자로서의 어떤 부르주아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무산자죠. 무산자. 근데 무산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19세기에 어떤 이 무산자들은 거의 이 가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산자의 어떤 독신 생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공인된 매춘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결국 가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유산계급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막스가 가족 그 자체를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게 아니고요. 결국 사적인 영리에 근거하는 가족이 폐지될 것이라고 예견을 한 겁니다. 뭐냐면 바로 결국 이 자본주의가 망하면서 사적인 영리에 근거하는 가족 자체가 폐지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만 이 무산자의 강제된 독신 생활과 매춘이 종식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여러분들 오늘날은요, 지금 21세기는 유럽 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21세기는 19세기의 반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9세기가 실제 그랬어요. 19세기는 뭐 이런 측면도 있고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진짜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린 시대입니다. 광산 노동자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면요, 다 애들이에요. 10대 초반의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그 기록 다 있어요. 광산 노동자들 다 애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갱도 뚫는 기술이 그때 아직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갱도를 좁게밖에 못 뚫어요. 그러니까 덩치 큰 어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렸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동 노동은 없어졌지만 사실 저임금 구조는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게 돼버렸죠.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갖다가 이제 또 이 19세기의 이 반복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엥겔스라는 이제 막스의 친구죠. 엥겔스라는 철학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가족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가족이라는 거. 가족이라는 것에 이제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라틴어의 파밀리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파밀리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남자가 소유한 노예들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 이퀄 그냥 재산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막스에게는 사랑에 대한 사유는 사실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했어요, 막스는. 그냥 가족에 집중한 거죠. 근데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스는 가족을 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기본 단위로 봤어요. 그래서 자본이 재생산된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가족의 재생산이 그 안에서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재생산돼야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자본이라는 것이 재생산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막스는 이런 재생산의 관점에서 가족을 보지 않았어요.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인투이션이 있었지만 영감은 있었지만 그것이 이론적으로 풀리질 않은 거죠. 이거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풀어놓은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알투세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투세르도 굉장히 냉정하게 이제 이 가족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죠. 그런데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알투세르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자본주의를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막스가 분석을 했지만 그 생산과 유통이라는 이 관점에서만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재생산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생산의 문제들이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투세르는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생산
외부의 영역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뭐냐? 바로 국가죠. 국가. 그래서 이 막수주의는 사실 국가에 대해서는 그냥 폭력적인 장치다 이렇게만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많죠. 근데 국가가 폭력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알투제는 국가를 재생산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이 장치로 파악합니다. 재생산의 질서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국가라는 거죠. 근데 국가가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폭력으로 기능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기능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폭력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동시에 기능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분명히 폭력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죠. 사실 국가라는 것은 결국 뭐냐? 폭력을 독점하면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의를 봤다고 해서 곧바로 그 불의를 응징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누구를 호출해요? 경찰을 불러야죠. 국가를 호출하는 거예요. 국가가 폭력의 권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함부로 폭력을 휘두를 수 없고 국가가 그 폭력을 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체포하고 재판에 붙이고 뭐 감옥에 가두고 이런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폭력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기능한다는 거고. 하지만 국가는 그 폭력보다 훨씬 더 많이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기능합니다. 그 뭐냐?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도, 한마디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도 자신의 역할을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무슨 이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들, 그게 다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는 결국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기능하는데 약간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적인 소유관계, 즉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의 재생산을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해요. 그 결혼을 하면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가부장제 사회니까 남자가 자기 가장이 되죠. 내가 가장이구나 이제. 가장의 의무를 나는 다 해야 되는구나. 아이가 생겨요. 저 아이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구나. 이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예요. 결국 이데올로기라는 가짜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가짜로 생각하기 쉬운데 알투제가 얘기하는 이데올로기는 가짜가 아니에요. 어떤 세계에 대한 표상입니다. 내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예요. 그래서 세계관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거예요. 당연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는 그럼 뭐냐? 지속적으로 개인을 자본주의적인 생산의 주체로 호명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주체성을 부과하는 지배적 장치다. 이렇게 이제 아주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내가 호명당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선생으로서, 학생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당위, 선생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돼. 성실하게 가르쳐야 돼. 학생들이 뭘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줘야 되고, 성심성의껏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선생님의 거거든요. 학생은, 학생의 본분은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결국 올바른 좋은 학생이 되기 위한,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소양을 갖추는 거고, 국회의원의 본분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나를 뽑아준 지역 구민들을 갖다가 대표해야 되는 거고. 이거 사실 그냥 약속한 거거든요. 그냥 그러기로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주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이데올로기의 주체로서 호명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교와 가족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는 겁니다. 지금에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는 시민이 되기 위한 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민주주의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소양을 갖추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이런 투표가 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족은 일단 가족의 구성원을 내가 부양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를 나에게 심어줌으로써 나로 하여금 경제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막 열심히 돈 벌죠. 먹여 살리죠. 그래서 일단 가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가족을 갖게 되면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그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이런 어떤 자본주의적 사회적 시스템에 순응하게 되죠. 순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한참 87년 때 그때 독재를 타도하자고 외치면서 거리에 막 나갔던 그 수많은 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취직하고 결혼을 하자마자 완전히 평범한 생활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상당히 저는 그랬어요. 굉장히 순진해서 그래도 저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족을 지키려는 모든 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배 질서의 재생산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약간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가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원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거야. 세상을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이 도구에 따릅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더 근본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데리다라는 철학자입니다. 데리다라는 철학자는 정말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 그래서 데리다 얘기를 좀 보죠. 이게 좀 복잡한 얘기예요. 갑자기 또 그리스의 비극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안티고네라는 비극이 있어요. 소포클레스라는 비극 작가가 쓴 희곡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비극이 참 오묘한 데가 있어요. 이게 이게 정근대적이고 옛날 얘기 같지만은 사실 어쩌면은 그리스 비극이 인간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안티고네라는 이 희곡이 있습니다. 안티고네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이 안티고네의 아버지는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신탁을 받아요. 너의 아들이 너를 죽이고 너의 아내를 보면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가서 죽여버려라고 하인한테 시켰는데 불쌍해서 못 죽여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자라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아버지랑 만나서 모르는 사람이니까 싸웠다가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돼가지고 자기 원래 어머니였던 생부였던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이제 신탁을 통해서 밝혀져요. 신탁이 너희 중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동침하는 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놈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점점점 그게 자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눈을 찌르고 이제 양쪽 눈을 찌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 근처에 콜로노스라는 이 도시에서 이제 죽어버립니다. 스스로 사라져버려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디푸스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폴리네이키스하고 에테오클레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에테오클레스가 이제 형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통치를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왕위를 갖다가 그냥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폴리네이키스는 이제 이 외국으로 아르고스라는 외국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 아르고스 군대를 이끌고 이 나라에 쳐들어와요. 테바이죠. 테바이라는 도시국가에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형제가 모두 대결을 하다가 죽어버려요. 둘 다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삼촌이었던 크레온이 이 아르고스의 군대를 기습해서 이제 내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테오클레스, 원래 이제 이 테바이를 장악했던 형이죠. 이 에테오클레스를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면서 동시에 폴리네이키스는 조국의 배신자니까 이 시체를 그냥 들판에 버려두고 매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시체를 훔치거나 매장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포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이 바로 안티고네예요. 이 안티고네가 오빠를 몰래 매장합니다. 흙을 그냥 덮었어요. 그래서 잡혀가죠. 그래서 이 안티고네를 체포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넌 나의 법을 어겼다. 내가 정한 법을 어겼다. 나는 신의 법을 지켰을 뿐입니다. 신의 법은 사자를 매장하고 추모해야 되니까. 그렇게 막 설전이 오가다가 이 안티고네의 약혼자가 크레온의 아들이에요. 크레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이 제발 살려달라고 빕니다. 하지만 이 말을 무시해요. 옆에서 자꾸 다 사람들이 다 죽이면 안 된다 하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이 안티고네를 돌무덤에 산채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생매장을 당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자 이제 예언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크레온을 비난하죠. 산자를 지하 세계에 가둔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 대가를 피로 치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뒤늦게 안티고네의 무덤을 열었더니 안티고네는 이미 목을 매서 숨져 있어요. 그러자 자기 약혼자가 죽은 걸 본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이 자살을 해버립니다. 칼을 꺼내서 찔러가지고 자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그러니까 이 크레온의 크레온의 부인이죠. 에우리디케 역시 자살을 해버려요. 모든 것이 다 파멸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두 가지 의무의 충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바로 신의 법이 부과한 의무와 인간의 법이 부과한 의무. 결국 인간의 법이 신의 법, 즉 매장이죠. 매장하는 신의 법을 이행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 매장은요, 그리스에서 여성의 일이에요. 여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티고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그저 이행하고 죽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안티고네를 죽인 자는 누구냐? 바로 인간의 법을 주재하는 왕 크레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죽인 것은 이른바 가족을 대표하는 여성이다. 결국 이성적인 공동체죠. 법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어떤 공동체의 법, 공동체의 법이 바로 인간의 법이죠. 이건 남성의 법이기도 합니다. 이 인간의 법은 항상 여성을 탄압했다고 주장하죠. 그런 예가 역사에 실제 많죠. 마녀사냥도 그렇습니다. 마녀사냥. 네. 모든 여성 혐오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남성의 지배력이 바로 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결국 안티고네의 죽음은 그 예언자의 말만 따라 모든 것을 파멸로 몰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성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성의 죽음이라는 것. 여성의 죽음은 곧 법의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좀 장황한, 하지만 또 좀 재미있는 그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 비극 중에서 이 오이디푸스와 그리고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그리고 이 안티고네 이 세 개는 이 소포클레스 이제 이 3대 명작인데요. 이거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어려운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친근하게 그리고 아주 여운을 남기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건 그런 고전의 문학작품들이에요. 사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읽을만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사실 인문학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냥 속일거리가 아니에요. 사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머리가 아프냐? 어려워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요. 어렵기도 하죠. 물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철학 같은 경우는 뭐 독일 고전 철학이나 이런 거 되게 어렵죠. 그런데 인문학이 머리가 아픈 이유는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화,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말고 프랑스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보시면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아직도 머리가 아파서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영화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여운을 갖다 주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생각할 거리,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긴 하지만 자기를 보게 돼요. 자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건 사실 자기 성찰의 한 도구예요. 그게 어쩌면 인문학이 가장 크게 공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뭐 그냥 아는 척하기 좋은 어떤 그런 잡스러운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생각할 거리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에게 많이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라는 거, 데리다에게 여성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사유되어야 할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 또 뭐죠? 자녀라는 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건데 사실 이성의 지배에 놓이게 된 모든 것은 자녀를 남기지 않아요. 사실 이성이 지배하게 되면 자녀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통합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근데 이 자녀라는 게 그렇다고 없냐? 있어요. 이 자녀는 왜 자녀냐? 시스템에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항상 사유되어야 할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항상 사유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유 불가능하기도 하다는 거죠. 이건 뭐냐? 바로 말할 수 없는 거야. 말이라는 건 뭐죠? 말이라는 건 이성의 표현입니다. 이성이에요. 말 자체가 이성이에요. 말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성이에요. 네. 근데 그 이성으로는 추적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는 어떤 것이 바로 뭐냐, 여성이라는 거죠. 그 여성은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돼요. 프로이트가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남자들은 다 돼요, 이게. 남자들 케이스에 다 적용돼요. 프로이트의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분석이 돼요. 단순하니까. 근데 여자는 분석이 안 돼요. 프로이트의 마지막 질문 뭔지 아십니까? What women want.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 거야? 그 대답을 못하고 죽었어요. 대답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라강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여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잘 못하니까 여성 분석가들이 이걸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몇 달 있다 보니까 여성 분석가들이 밝혀본 게 없어요. 아, 여성 분석가도 여성을 분석을 못하는구나.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 아,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 포섭이 안 되니까 탄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눌러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안티고네에서 등장인물 안티고네가 말하고자 안티고네를 통해서 소포클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안티고네는 불가능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죠.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철저한 자녀예요. 철저한 자녀. 그런데 이 여성이 없으면 시스템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화라는 게 뭡니까? 문화. 문화는 컬처잖아요, 컬처. 이거 이제, 이 경작에서 온 단어예요. 경작하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이 경작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세계 전체예요, 사실.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그러면 문화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연입니다, 자연. 네이처죠. 네이처, 컬처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것으로서의 자연이죠. 근데 자연에서는 그렇잖아요. 자연적인 거. 매장도 이거 인간의 문화예요. 자연적인 건 누가 매장하나요? 또 짐승이 엄마 죽었다고 매장하나요? 아니죠. 그냥 놔두죠. 그냥 놔두면 벌레들이 다 먹고, 독수리 가서 먹고, 뭐가 먹고, 저를 썩어가지고 그냥 흙으로 버려가지고. 네. 매장은 이건 인간만이 하는 거죠. 문화예요. 근데 이 문화가 언제부터 출발했을까요? 인류학자 레위스트로스의 이 증명에 따르면은 이거는 문화라는 것은 근친상간을 금지하면서 출발합니다. 뭐죠? 근친상간을 금지한다는 건 뭐예요? 여성을 밖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성을 밖에서 데리고 오죠. 왜 그럴까요? 구분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구분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뭐, 우리가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있다. 뭐 누나랑도 결혼하고, 오빠랑도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은, 관계라는 게 꼬이죠. 동생이면서 마누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친상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밖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 이렇게 돼야지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구분이 되니까 시스템은 구분의 체계예요. 결국 이 시스템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뭐죠? 한마디로 여성이라는 것은 내부에 있는 외부예요. 밖에서 왔으니까 내부에 있는 외부예요. 이식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사실 애들을 보면 알아요. 엄마 말을 잘 듣죠. 엄마가 뭐 하지마! 그러면 뭐 안 해버리죠. 아빠가 하지마! 그러면 씩 웃죠. 아빠 말 듣는 건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은 들어요. 근데 딸은 안 듣죠. 딸들은 아빠가 아들들을 쫙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 뭐 이래서 되겠어? 그리고 아들들은 들어요.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딸들 쫙 모아놓고 한번 해보세요. 앉아있지도 않아요. 다 나가죠. 그냥. 아빠 왜 그래? 다 나가버리죠. 안 먹혀요. 절대로 안 먹힙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서 여성의 존재는 엄청나게 힘든 존재입니다. 통제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폭력이 동원되죠. 어떤 직간접적인 폭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부장제예요. 이게 가부장제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결국 법이 만들어진 법이 기원에는 무엇이 있냐? 여성이 있어요. 여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성이라는 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전제가 되죠. 하지만 이 시스템이 결코 소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버거워요. 굉장히 버거운 존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동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또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족의 불안정성이라는 게 도래하죠. 가족의 불안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은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선가 흔들리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한번 해체가 되면 빠르게 해체가 되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가족의 비극이라는 건 사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여성은 불가능의 장소고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어떤 철저한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데리다는 대안 같지 않은 대안을 내세웁니다. 시민적 결합이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과격한 얘기예요. 자, 데리다는 결혼을 비판해요. 결혼이라는 게 뭐냐? 이성애와
단원제도의 결합이다. 단원제도 이거 뭐죠? 일부 일처제. 이거 뭐죠? 성과 수의 문제예요. 성과 수의 문제죠. 여기에다 이 단원제도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조직화하냐면은 바로 결혼을 무엇으로 만드냐? 단원제도가 결혼을 무엇으로 만드냐? 정조의 서약으로 만들어버려요. 정조를 어떻게 보면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 결혼을 어떻게 하죠? 아니 뭐 저희 둘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둘이서 그냥 약속하고 뭐 결혼했어요라고 딱 집에 가면 환영할까요? 얘들 지금 장난하나? 이런 말 당장 나오죠. 너희들 지금 장난하냐? 결혼이 장난이냐? 그러면부터 이제 야 됐고 너희들 이제 결혼해. 그래서 이제 뭐 예식장 잡고 뭐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저도 이 청첩장 다 돌리고 이러죠. 예. 그래서 결혼에 어떤 의례가 진행이 되죠. 결혼식이라는 게 진행이 되죠. 여기서 뭐 하죠? 결혼식에서 어떤 결혼식에서도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구두서약이죠. 구두서약. 뭐 겉머리가 퍼머리가 될 때까지 어쩌고저쩌고 사랑하겠습니까? 네. 네. 다 대답해야죠. 이거 뭐 어디에 뭐 그냥 간단하게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서 뭐 서약서 저희가 쓰고 사인할 테니까 그걸로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그러니까 이 어떤 이성의 체제라는 것이 사실 언어 중심적이에요. 말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법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법정에 뭐 증인 써달라 그러면 아유 귀찮고 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뭐 편지 한 장 써고 사인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거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법정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육성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육성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효력이 있어요. 네. 결국 결혼이라는 어떤 의리에서의 구두서약은 하나의 어떤 이 증거를 만드는 행위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아는 사람 다 모아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원히 상대방한테 충실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죠. 축하해주러 막 가죠. 축하해주러 막 사람 많이 결혼하자 축하한다고 막 가죠. 근데 이 말이 축하지. 말이 축하지. 이건 뭐 이 증인 확보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혼의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뭐냐? 즉 결혼이라는 것은 항상 타인의 인정을 요구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뭐 축의금 내고 이게 뭐예요? 타인의 인정이에요. 그게 근거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축이 무슨 근거가 있어요. 물론 근거 있죠. 아니 나도 저 집 할 때 이거 내는데 나도 이만큼 받아야지. 그동안 쏟아놓은 축의금이 얼마인데. 근데 사실 그런 본전 생각 때문이 아니고 사실 이 축의금이라는 것은 근거 없이 주는 돈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타인의 인정이에요. 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 증인 없는 결혼 이거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하면은 혼인신고서에 뭐 있죠? 증인란이 있어요.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없는 결혼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결혼 안 하신 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신고 하려면 이 증인이 두 명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고 갔다가 뭐 증인한테 사인 받으라고 뭐 다시 가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사실 뭐 처음 결혼해보는데 모르는 거죠. 가가지고 증인이 필요하다더라. 다시 오죠. 보통 다시 와요. 네. 결국 결혼식이라는 건 뭐죠? 남 앞에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결혼은 그래서 데리다의 비판에 따르면 타인에 의한, 타인을 위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들을 위한 거면은 무슨 결혼식이라고 왜 필요해요? 필요가 없죠. 타인을 위한, 부모를 위한 거고 지인들을 위한 거예요. 선언하는 거죠. 우리 이제 결혼하니까 아무도 토달지 마. 뭐 이런 거죠. 여기에다 이제 서양은 또 이게 종교의례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이 서양에서는 다 뭐 성당에서 많이 결혼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물론 뭐 교회에서 결혼하고 성당에서 결혼하는 거 많습니다만 이건 전통적으로 유럽은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또 종교적 의례가 있으니까 이거는 종교적으로도 이 어떤 신합에서의 어떤 서약이라는 그런 의미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혼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실 데리다의 분석에 따르면은 어떤 가족의 취약한 구조를 보완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만나가지고 그냥 살다가 그냥 어쩌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못하게 묶어놓는 시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데리다는 이런 식으로 결혼을 비판하면서 결혼을 시민적 결합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합니다. 정확하게 이 시민적 결합은 시민적 연대 계약이에요. 그 계약 형태를 띠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게 이 시민적 결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저 이성애와 다론제도가 대표하는 성과 수 여기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과 수에 관계없이 이 각 파트너들 사이에 성립하는 계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죠, 사실. 네. 근데 뭐 이렇게만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종교적인 의례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종교적인 의례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단원, 이런 일부 일처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걸 원하지 않고 다른 걸 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모든 이런 결정은, 다양한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이제 데리다 입장입니다. 괴물이죠. 괴물 같은 거예요. 네. 우리의 어떤 현재 문화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괴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괴물이라는 건 제가 동원한 게 아니고요. 데리다가 쓰는 말이에요. 네. 데리다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자기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토피아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게 뭐냐? 왜 괴물이냐?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복권, 다부 일처제가 될 수도 있고, 일부 다처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복권을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리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미래는 항상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얘기해요. 이 괴물 같은 겁니다. 이 데리다도 이게 유토피아적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이건 결혼과 가족제도를 어떤 비판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른 사람을 보죠. 이 사람에 와가지고 약간 사태가 반전이 되버려요. 바로 마지막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제 선생님이기도 해요. 네, 제 지도교수예요, 사실. 근데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죠. 엄청나게 유명해진 사람이죠. 이 바디우는 사랑을 옹호하는 철학자예요. 사랑을 옹호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디우한테 사랑이라는 건 사건이에요. 사건이라는 건 뭐죠? 평온한 질서에 있는 게 아니죠. 사건이라는 건 항상 돌발적인 것이에요. 어떤 예외적인 것과 만나는 게 사건입니다. 사랑의 만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만남의 질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야 사랑이 되죠. 일단 아주 현상적으로도 보면은. 근데 무엇과 만나는 것이냐? 다른 세계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사랑하기 전의 상태를 갖다가 보면은 사실 모든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내 관점에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은 거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래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거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 아주 잘하고 저 사람 만나봤자 별것도 없고 내가 피해만 보고 이럴 것 같으면 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다 생기고 돌아가요.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대상이죠. 내가 버리거나 전유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사랑에 빠지게 되면. 다른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전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네. 그럼 사랑이라는 게 성립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타자성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막 좋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싸우기 시작해요. 연애할 때 안 싸우는, 연애하면서 안 싸우는 사람 없어요. 다 싸우죠. 다 싸워요. 왜냐하면은 나의 세계와 나의 습관과는 전혀 다른 습관을 지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싸우게 돼요. 같이 살면 더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어떤 자기중심성 내지는 어려운 말로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나는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의 세계야.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세계인 거죠.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게 완전 반전이 되어버려요. 다른 세계와 만나게 되고 결국 나를 중심으로 더 이상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건 뭐냐?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두 가지 다른 입장의 만남입니다. 두 가지 다른 입장이 만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른 입장이라는 것은 바로 관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둘이 만나서, 해결은 그랬죠.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디 입장에서는 둘은 만나요. 하지만 결코 하나가 되지 않죠. 하나가 되나요, 여러분? 안 되죠. 안 되죠. 하나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아직도 결혼한 지 제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개수대,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보면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죠. 개성이 다르니까. 그걸 갖다 계속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그 쌓아두고 못 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싸우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냥 제가 해요. 이제는. 그냥 별 말도 안 해요. 이제 또 쌓아놓구나. 이게 제가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 반드시 생겨나요. 반드시. 왜 양말을 여기다 벗어두고 치우지도 않고. 남자들이 잘하는 거죠. 보기 싫은 사람이 치워. 이런 식이죠. 계속해서 이제 잔소리 듣고 잔소리하고 이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결국 그 입장은 화해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맨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이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관계 아닌 관계가 되어버려요. 근데 관계가 아예 없는 남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할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만남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외적인 상황. 예외적인 것과 만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죠.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좋나요? 맞아요. 얼굴 보고 있으면 좋죠. 그러다가 굉장히 점점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얘는 왜 내 말을 안 듣나? 그리고 보통 투사를 하죠. 보통 투사를 해요. 얘는 이럴 거야. 이 남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얘는 이럴 거야. 막 상상하죠. 근데 어느 순간 안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죠. 너 이런 애 아니잖아. 그래서 몰랐다고. 모르는 거죠.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기 때문에 둘은 만나요. 하지만 하나가 되진 않죠. 그리고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예외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는 건 뭐죠? 바로 선언이에요, 선언. 사랑의 선언이죠. 사랑한다라고.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랑의 선언을 통해서 우연적인 만남이 시작의 형식에 고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만남을 사랑으로 연결해주는 것은 선언이에요. 이 선언 필요해요.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고백 없는 사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지 그때부터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디교는 문학작품은 그래요. 문학작품은 주로 만남을 다뤄요. 만남과 만남이 가져다주는 시련을 다루죠. 보통 모든 사랑 얘기가 다 그렇죠. 만남과 만남이 가져오는 시련, 이걸 다룹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만남을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살아가다 4일 만에 헤어졌다. 야,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면은 그 만남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속 속에서 사랑의 선언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요. 자기 나 사랑해? 물어보죠.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자는 이걸 잘 못하죠. 아닌데 나 지겹게. 저번에 얘기했잖아. 사랑한다고. 왜? 남자는 그래요. 한 번 얘기하면 그게 끝까지 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한 건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성성은 그래요. 여성성은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되죠. 나는 여자인데 안 그런데. 이거 생물학적인 성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남성성과 여성성이에요. 남자들 중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들 중에 여성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생물학적으로 여자이지만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물학적인 성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이게 많다는 거죠. 여성에게는 다른 면이 또 있고. 그래서 그 지속 속에서, 사랑의 지속 속에서 이 선언은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것이 바디의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차이예요. 사랑을 특징 지어주는 건 뭐냐? 결국 차이예요, 차이. 자, 왜 차이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사랑이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지속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경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차이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요, 이 남성들이 많이 그래요. 주로 이제 평화를 추구하죠. 제발 좀 싸우지 말자. 근데 싸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어느 정도는 충돌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미학을 얘기하자면 그것은 철저하게 충돌의 미학이에요.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 결국 어떤 사소하거나 심각한 충돌로밖에는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죠. 부딪히잖아요, 결국. 너는 그래? 그래, 너는 그래. 난 이렇게 할게. 이거는 거의 남남이 하는 얘기죠. 남남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진리는 차이의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차이를 어디서 느끼느냐? 차이를 근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차이 그럼 무시해버리면 돼요.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 뭐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는 정리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동일성의 관점, 자기중심성이죠. 나를 중심으로 하는 동일성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차이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보고 익숙하게 겪었던 것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전혀 다르게 겪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아주 진부한 얘기가 그런 거죠.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굴러다니는 개똥도 아름다워 보인다.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죠. 모든 사물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불행한 겁니다. 이 경험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사랑에 빠진다는 게 결국 자기 만족에서 그치게 되면은 이거는 좀 곤란한 겁니다. 이건 곤란해요. 항상 사랑이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동시에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전혀 다른 세계의 경험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의 경험. 이전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삶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해요. 삶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차이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오는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두 연인이 벌이는 세계의 탐험이자 삶의 모험이라는 거죠. 어떨까요? 좀 무시무시하죠? 네. 그래서 사랑은 위험해요. 사랑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 보통 이제 젊은 세대들 중에서 이제 아주 흔히 보는 거죠.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친구가 항상 충고를 해줘요. 너 왜 그러냐? 정신 차려야지.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 스펙 쌓아야지.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뭐 이렇게 충고를 하죠. 보통 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왜?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사람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럼 이것을 바디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동일성이 지배하는 세계의 법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 이기적인 어떤 삶의 방식,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익과 이윤 추구라는 부의 중척이라는 이런 세계의 법칙에 어느 정도는 위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자기중심성의 관점에서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정상화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결혼과 가족이죠. 사랑을 정상화시키고 안정시키는 거죠. 안정시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럼 필요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오래 가진 않죠. 오래 갈 수는 없죠. 그 상태가 그 사랑에 빠진 상태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그 상태로 간다. 이건 대단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랑이 사랑이 갖는 어떤 위험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을 정상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결혼과 가족이에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어떤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렇다고 해서 바디우가 가족을 갖다가 없애버리자고 얘기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가족은 사랑을 관리하고 사랑을 사회화하죠. 사회에 어떻게든 그 연인들을 갖다가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바로 가족이에요. 그래서 흔히 사랑은 결혼을 통해서 성립하는 가족에 의해서 저지됐다고 하죠. 이건 왠지 고전적인 얘기죠. 고전적인 얘기죠. 근데 바디우가 여기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가족과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바디우의 얘기는 그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일종의 희련이라는 거죠. 어떤 희련이에요. 근데 이런 시련에 맞서는데 잘못 나왔는데 맞고가 아니라 시련에 맞서서 그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돼요. 가족을 구성해가지고 가족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랑을 이어나가고자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련들이 다가오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이 친척들과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가장 큰 시련은 바로 애들입니다. 아이들이 생겨나는 거죠. 아이들이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생겨나면 보통의 경우는 사랑이라는 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부부는 육아 공동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애들 얘기 빼고는 할 얘기가 없어지죠, 나중에.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의 탄생이라는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은 충돌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계속 충돌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 긴장이 필요해요. 연애하는 어떤 젊은 커플들 보세요. 좋으면서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탄생이라는 이 시련은 정말 아주 결정적인 시련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를 안 낳을 거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게 진짜 큰 시련이에요. 왜냐하면 뭐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드는 데다가 이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그런데 이걸 회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이미 자식을 낳아서 다 기르셨고 이제 아주 소수만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보고 아주 소수만 이제 해당될 얘기 같은데 이거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사실. 근데 뭐 그럼 어쩌란 얘기냐. 참 그렇게 되면 저도 답이 좀 궁색해져요. 왜냐하면 유럽과 우리나라 상황 완전히 다르거든요. 유럽은 애를 낳으면은 애가 자기 먹을 건 다 가져 나온다고 그래요. 왜냐면 국가에서 다 돈 주니까 다 해주거든요. 뭐 교육비가 뭐 비싸냐. 다 거의 다 공짜예요, 거의 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경제적 상황은 어렵고 결국은 뭐 남이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뭐 이런데. 사실 그래요. 이거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사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이거를 갖다가 이게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뭐 아이고 그냥 보고 안 됐다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이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변에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돼요.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전화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이 어떤 양육의 문제를 이건 양육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죠, 사실. 그래서 이걸 젊은이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서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래요. 누가 뭐 나가서 대모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화제에 올리고 얘기하는 순간 세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랑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사랑하는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결국 우리가 그 사랑을 전 사회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좌절하지 않도록. 자, 이제 그래서 이 바디오는 사랑을 가족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을 이어나가는 것은 사실 가족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련을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이제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거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행복을 어디서 찾을 거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행복하세요? 행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행복하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런 거 행복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만족이에요, 만족. 그냥 자기 주어진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거예요. 안정도 있으니까 안정감도 가지고. 근데 그게 곧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래요? 돈이 많으면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 돈 지켜야 되니까 더 고민이 많아져요. 그리고 그걸 지키고자 하지 않더라도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어떤 만족감이고 편안함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공허해요. 공허해요. 삶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공허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거 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만족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족하면 행복해질까요? 그러면 제일 행복한 존재는 누군지 아십니까? 애완동물입니다. 애완동물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개, 고양이. 요즘 뭐 개 잡아먹지도 않잖아요. 잘 기르던 개. 그냥 뭐 때 돼서 먹을 거 주고, 뭐 놀아주고, 산책 나가고. 만족스러운 삶이죠. 그 제일 행복한 건 그런 존재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건가?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건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도 살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통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여성분들 화장하시죠. 뭐 연세 드신 분들도 뭐 화장 약하긴 하시죠. 이제 젊으신 분들은 젊은들 더 많이 하고. 근데 그 화장 누구 뭐라고 해요? 자기 뭐라고 화장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화장하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이 화장을 하게 만들어요. 옷을 남성분들 뭐 남성들은 이제 옷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은 좀 덜하지만은 그래도 뭐 멋진 옷 입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 누구 위해서 그거 내가 봐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제 눈에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봐야지 보이죠. 거울에 가서 비춰봐야 보이고. 근데 거울 보려고 옷 입는 거 아니거든요. 남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어떠지 않게, 남들 보기 예쁘게, 남들 보기에 멋있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뭐 이거 단적인 예고요. 물론 뭐 이거 반박할 수도 있어요. 사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어릴 적이 문제만이 많이 드러나죠. 뭐 아이들이 행동하는 거, 꼬마들이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하냐? 얘는 어떻게 행동하죠?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행동해요. 왜?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으니까. 그럼 사랑받으니까 예쁘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좋아하는 그런 짓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죠. 네. 그래서 장래 희망을 물어봐요. 장래는 난 뭐가 될래? 난 뭐가 될래? 이게 다 누구의 욕망이에요? 부모의 욕망이에요. 자신의 욕망이 아니에요. 항상 모든 욕망은 그래서 타자의 욕망입니다. 타자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니까 갈증이라는 게 생겨요. 무미건조한 만족 속에서 항상 갈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뛰어온 적이 언젠가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가슴이 뛰어갔나. 결국 단조롭고 반복적인 이런 삶은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걸 가족조차도 무미건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뭐냐? 삶의 자동적 반복성. 이게 무슨 뭐 관성이죠. 살던 대로 사는 거. 항상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 이것을 넘어설 때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을 찾을 때 행복이 다가온다는 거죠. 물론 힘들어요. 무슨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힘들죠. 그 행복이라는 거는 이전과는 다른 행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대가를 반드시 요구해요. 아주 어려운 그것도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이질적이고 낯선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사람 가슴을 뛰게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이건 바디오라는 철학자도 저희 선생님이죠 하신 말씀이지만 딱 한 걸음만 다른 길로 가보세요. 갑자기 막 그런 것보다 딱 한 걸음만 벗어나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벗어나는 보험을 감행하시라고 감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